음, 소설가의 영화, 홍상수 감독의 영화죠. 드디어 축하하는 영화를, 셀리브레이션, 축하하는 영화를 만났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에서 박해를 받는 동안에도 국제적으로 계속 인정을 받아오던 그 홍상수 감독이 이제 드디어 축하하고 축하받는 영화를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독 자신이 스스로 억압했던 따뜻하고 다정한 속마음이 영화의 화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됨으로써 관객에게 더 큰 호응을 받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시어머니가 모아주는 낙엽으로 길수, 그러니까 김민희 그 여배우로 나오죠. 거기서도 가 장식하여 정성스럽게 축하해 들꽃 꽃다발을 만드는 그게 마지막 장면인데 그 꽃의 색감이 잘 드러나지 않을 것 같다는 흑백으로 찍어 그러면서 그런 길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우 길수의 말하자면 어, 길수의 남편의 조카 그 경우가 하정국 군 편집 과정에서 영화의 톤을 찍다가 흑백에서 칼라로 바꾸는 게 영화 장면에 확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축하의 의미가 배가가 되죠. 그러면 하는 마지막 장면 같은 거를 필자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할 수 있어요. 어, 왜냐하면 홍상수 감독이 자신의 영화 사상을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표현해 주기를 바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영화 사상이 더는 증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다리를 두드려 보듯이 그 시대적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영화 작업을 계속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가의 영화라는 제목의 본 영화의 상영이 종료되고 크레딧이 올라간 뒤에 등장인물들 이렇게 그런 뒤에 그러니까 영화 관람이라는 공식 행사가 끝난 거죠. 그리고 상영관에 불이 들어와 환해진 상태에서 영화가 계속돼요. 이어져요. 쿠키 영상이 아니에요. 영화성의 영화, 즉 준이라는 이혜영 분 소설가가 만든 영화, 소설가의 영화죠, 진짜. 의 시사회를 본 뒤에 여주인공 길스가 상영관 밖에 나왔을 때 여주인공이 다 시사회 보러 온 여주인공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지 않은 장면을 이제 옥상에 다 올라와서 안 내려온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기수가 거꾸로 올라가요. 그거를 굳이 추가하여 관객에게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이 영화가 축하하려는 내용이 홍상수 감독의 개인사적인 차원에서 비롯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객에게 조심스럽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홍상수 감독의 이런 조심성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온 한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데서 나오는 심리적 방어 기제의 표현이겠죠. 또 김민희를 뮤즈를 띄웠다 이런 식으로 말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약간 그 악기를 가진 사람들이요. 이 영화는 그게 아니라 홍상수 감독의 영화 사상의 공적 성공을 축하하는 작품이에요. 사적인 성공과 공적인 성공을 어떻게 구별할지 좀 논쟁이 좀 길긴 하겠지만 어쨌든 사적인 성공이 아니라 공적인 성공을 축하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 가부장적 권위의 시인 민수 기주봉 분가 카리스마가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어온 이 소설가가 카리스마가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어요. 이 영화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런 소설가 준이의 시놉시스를 듣고 그 이 준이의 선배에 속하는 훨씬 더 가부장적인 권위를 잇는 시인 민수가 이야기 같은 면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놉시스를 말해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 비판하는 장면은 그 준이의 시놉시스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의 시놉시스랑 비슷하거든요. 거의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영화로 나오니까 공원과 분식집을 거치는 긴 한나절의 여정에서 영화 감독이 아직은 안 됐지만 영화 감독을 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여주인공이 될 길수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홍상수 감독의 영화 사상화면을 대신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대신 설명하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 사상의 역사적인 의미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기존의 이야기 같은 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바로 홍상수표 영화 이야기의 특징 아닙니까? 그죠? 기존의 영화에서 보통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은 면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게 홍상수표 영화 이야기의 특징이죠.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그러니까
영화가 영화라기보다는 소설가의 영화라는 자의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러한 소설가의 영화라는 새로운 장르겠죠, 그죠? 그 새로운 장르의 성공적인 안착을 축하하는 소박한 들꽃 꽃다발 같은 거예요. 영화는 소설보다 더 관객의 호응, 그러니까 적어도 평단의 호응은 받아야, 그죠? 총선사노처럼 수상을 해야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죠. 지원이 와야 돼, 어디선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상업적인 성공, 어떤 이유든 간에 상업적인 성공이 필요하므로 이 축하의 꽃다발이 의미가 있는 예술이죠. 뭐 시를 한 편 썼는데 누가 축하의 꽃다발을 주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이 스스로 축하하고 이제 그리고 오랫동안 따라온 관객이 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기꺼이 축하하는 영화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탈근대적 정동체제의 구축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자가 이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효용성을 거의 상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아로 인한 상황을 옛 이야기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근대 세계의 사상은 성공했죠. 그게 이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프랑스의 계몽주의, 영국의 낭만주의를 거친 그 근대 사상은 새로운 인간의 탄생에서 비롯하죠. 겨우 몇백 년 전에야 인간이 탄생했다. 인간이라는 게 오래된 게 아니다. 몇백 년에 탄생했다라고 요거부터 시작한 몇백 년이죠. 미셸 푸코가 주장할 만큼 노예 제도의 처지에 놓여있던 중세를 비롯한 전근대의 사람들이 그때는 사람이 인간이 아니었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그런데 천부 인권설, 하늘이 인간의 권리를 부여했다. 그런 독립주체적인 자아를 가진 인간의 권리, 그걸 부여받은 거죠. 그런 역사, 그거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인류의 역사에서 오래되지 않은 일이죠. 푸코처럼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필자가 감정교육이라는 플로베르의 소설책 제목, 내용이 아니라 제목을 맨날 인용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현재 당연하다고 여기는 감정과 정서의 체계,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요. 그런 체계가 사실은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학습된 거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잘 감정교육, 소설책 제목이 이렇다니까. 감정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고백이 있죠. 거기서는 나와 나와 너라는 독립주체적인 자아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내가 혼자 결정해서 사랑해, 사랑해. 근데 그게 사적일 뿐 아니라 공적인 의미가 있어야 성립하는 거죠. 그죠? 사적으로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도 인정이 돼야지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고백이 말이 되는 거죠. 중세 때 예를 들면 우리 이조 시대 때 나는 널 사랑해라는 마음이 있어도 성립 안 하는 경우 무지 많잖아요. 그죠? 그게 그 이조 시대, 이 중세 시대, 이조 시대, 이런 고려 시대, 이런 시대의 영화의 메인 줄거리잖아요. 공적인 의미가 없어서 성립 못한다. 그죠? 고백이. 그게 메인 줄거리란 말이죠. 영국 르네상스 문화 정책의 주도자가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이 사랑 고백이 지금도 영국의 공연에 올려주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그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그 낭만적 사랑의 출발점이라서 그래요. 그게 르네상스 문화, 그죠? 그래서 그게 원형이죠. 그러니까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지금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필자가 갑자기 근대적 감정과 정서의 체계에 관해서 설명한 이유, 간략하게나마 그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그러한 정서적 감정과 정서의 체계가 효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썸이라는 단어가 아주 흥미로운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런 사태를 보여줘요. 예를 들면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You are everything. 그게 기존의 낭만적 사랑 표현이죠. 사랑의 고백이죠.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그죠? 이렇게 말해야 결혼하잖아.
기존의 낭만적 사랑의 고백 표현이란 말이죠. 그거하고 비교하면 당신은 대단해요. You are something 라는 뜻에서 나온 게 썸이에요. 썸. 대단하다는 거하고 전부의 하고는 다르죠. 근데 이게 낭만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현재. 그 정도면 낭만적 관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낭만적 사랑의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거의 누구도 믿지 못한다는 비밀을 폭로하고 있는 셈이죠. 누구도 못 믿어.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썸이라고 그러지만 못 믿어. 어느 틈에가 서로 깨질 수 있어. 그렇죠. 그 썸이 낭만적 사랑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예요? 결혼과 출산의 미래를 계획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런 모호한 약속 위에 결혼하고 출산한다는 거는 이건 거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그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인구 절벽이라는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뭐 마을이 없어지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효력을 다한 거예요. 근대적 감정과 정서의 체계가.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대체해야 될 근대가 아닌 무슨 탈근대적 정동의 체계가 또는 다른 느낌의 체계죠. 다른 감정, 지금은 감정과 정서라고 그러지만 일부러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야지 달라 보이니까, 다 구별이 되니까. 그 필요하긴 해요. 짐작이 돼요. 그렇지만 이게 엄청난 시대적 과업이죠. 이 엄청난 시대적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누구도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는지 않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필자가 자주 인용하는 게 다니엘 카네만의 행동 경제학을 자주 인용해요.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 다니엘 카네만의 말에 의하면 시스템 1이라고 명명된 게 뭐냐면 기존의 근대적 감정과 정서의 체계에 기반을 두는 경영적 판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학이에요. 경제학. 경영학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경제학에서. 이게 그래 틀린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야. 그래갖고 이 다니엘 카네만이 시스템 1을 의식적으로 반성하는 시스템 2가 얼마나 강력한 효용성이 있는지 그걸 입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어요. 경제학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다니엘 카네만은 지금도 전 세계 큰 대기업들 있죠. 초대기업들, 다국적 기업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기업들의 이런 시스템의 문제점 이거를 자문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러한 학문적 성취, 엄청난 성취가 이런 학문적 성취가 있다고 그러지만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근대적 감정과 정서의 체계를 대체하는 탈근대적 정동의 체계를 구축하려는 엄청나게 큰 시대적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거기서는 뭐예요? 극히 일부분의 성취인 거죠. 물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만큼 대단한 업적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근대에서 탈근대라는 시대로 전환하는 이 전환 중인 시대를 대비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긴 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진 못했다. 그죠? 필요 충분 조건 그런 말 들어봤죠. 그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자랐다 이거죠.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학이 인문학이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를 예비했었어요. 그것처럼 인문학이 탈근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또 한 번 그런 자크 데리다의 그 책이 조건 없는 대학이라는 책이에요. 그 논리 체계가 그래서 중요해져요.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아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데리다의 담론이 실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천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데가 없어서 필자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영화 읽기인데 이런 걸 비롯해서 20여 개의 시리즈를 만들어 갖고 조건 없는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을 작년 12월부터 개설해서 운영해 오고 있어요. 필자가 이런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는 이유는 홍보하려는 게 아니에요. 홍보가 아니에요. 데리다가 인문학이 탈근대 시대를 준비하는 업무를 맡아야 한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문학적 상상력, 특히 시적 상상력이 그 임무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요. 현재의 학문 체계, 학문과 예술의 분류 체계는 가장 큰 문제가 영역을 뚜렷하게 구분해요. 예를 들어 다니엘 카네만
대단한 분이지만 경제학자. 경제학만 얘기해요. 데리다, 철학. 물론 조금 벗어났지만 법학도 얘기하고 나중에 그랬지만 나중에 아주 말년에 법학 종교학 이런 쪽에 들어왔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나중에 나온 상황이죠. 정치학 이런데. 그런데 근대에서 탈근대로 시대가 총체적으로 바뀌고 있다면 그죠? 그리고 그러한 전면적인 전환 과정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한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분야별 영역의 구분이에요. 이건 엄청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너 왜 남의 동네 얘기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나 철학 등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담론을 구축하려고 노력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냐? 그리스, 르네상스. 이럴 때는 인문학이 핵심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죠?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기존의 산문적 담론의 틀, 기존에 있는 세상을 운영하는 산문적 담론이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장르가 바로 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적 상상력을 얘기한 거예요. 시적 상상력이 새로운 시대의 개척 작업에 있어서 아방가르드처럼 선도에 서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대학의 인문학이 탈근대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대개다가 진단하였지만 근대의 대학 제도가 새로운 탈근대 시대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취업이 안 되고 근대사회에 못 들어가고 뭐 이런 거 그거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소속되어 있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시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탈근대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믿어서 이 교수의 조건은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거죠. 내 채널을 소개한 게 아니라 홍상수 감독의 2022년도 최신작에 관해 글을 쓴다는 핑계로 필자의 유튜브 작업을 선전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소설가의 영화라는 제목 때문에 그랬어요. 이 제목이 말하듯이 영화 감독이 왜 하필이면 소설가의 역할을 자임하는지. 왜 소설가? 그지? 그걸 이해하는 게 이 영화를 읽는 핵심 관건이 되거든요. 왜 소설가? 물론 영화 속에서는 거꾸로죠. 소설가 준이가 영화 감독이 되는 것으로 표현이 영화 속엔 돼 있어요. 거꾸로. 그렇지만 홍상수 감독은 자신이 왜 기존의 영화 문법, 즉 시인 민수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 같지 않다고 비판하는 담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영화 문법이 바로 시인 민수 같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 같지 않다고 비판하는 그런 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걸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어 왔는지 드디어 관객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화에서. 나는 왜 그런 영화를 만들었냐. 그러니까 필자가 주장했던 실적 상상력이 있었죠? 그게 아니라 소설적 상상력인 거죠. 근데 왜 시적 상상력이듯이 소설적 상상력을 말했냐. 그건 당연히 시와 달리 소설은 현실 세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시적 상상력을 표현하고 싶겠지만 영화라는 장르는 그것의 전달 과정을 위하여 상업적인 과정에 의존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소설적 상상력으로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설가가 나오고 소설적 상상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과제에 도달했어요. 이제부터 영화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이 자신 있게 왜 기다렸냐? 자신 있게 자신의 영화 사상을 표출하기를 기다려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래서 이제 영화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홍상수 감독이 지금부터 다른 영화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같지만 놀랍도록 새로운 탈근대적 정동의 영화를 실제로 만들어 왔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류의 영화가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영화가 된다. 그걸 입증하는 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홍상수 감독이. 그런데 이제 자신의 영화 사상의 선언문이 낭독됐죠. 낭독된 거예요. 자신의 영화 사상의 선언문이 낭독됐단 말이죠. 그 전 세계에 낭독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이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탈근대적 정동체계 구축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홍상수 감독이 이런 작업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느냐? 그건 거꾸로 낭만주의가 구축해낸 근대 사상의 힘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돼요.
낭만주의가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낭만주의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근대 인간의 새로운 감정과 정서 체계의 기반을 제공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홍상수 감독은 뭐 하겠어요? 홍상수 감독의 영화들은 탈근대 인간의 새로운 정동 체계의 기반을 제공할 거란 말이죠. 이건 탈근대라고 말을 붙였지 사실은 뭐예요? 미래죠, 미래. 우리의 미래. 탈근대란 말 빼고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미래의 시대의 인간들은 홍상수 감독에게서 배운 정동 체계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느낌을 느끼고 표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의 를 따라가는 그 문법을 따라가는 후배 감독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홍상수 감독이 바로 이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영화를 보면 소설가 준이와의 영화 작업 약속을 투자자들의 심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력이 있는 잘 나가는 영화감독 효진, 권혜 여분이 하남의 어느 공원에서 같이 이제 셋이 가다가 부부가 호신 부부하고 준이하고 셋이 하남의 어느 공원에 갔는데 거기서 운동하고 있는 유명한 여배우 길수를 우연히 만났을 때 효진이 뭐라 그러냐면 오랫동안 영화 작업을 하지 않고는 길수가 아깝다고. 요새 그 김민희 배우가 오랫동안 영화 감독을 상업 영화를 안 찍죠. 그 얘기랑 거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영화 감독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인사를 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예의적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옆에 듣고 있던 소설가 준이가 그 카리스마가 있다고 계속 평가를 받는 자신의 기질을 막 드러내면서 자기 일도 아닌데 이 여배우도 처음 봤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길수가 작품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뭐가 아깝냐고. 그리고 왜 아깝다고 참견하느냐. 길수가 초등학생이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알아서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고 효진을 아주 강력하게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효진과 그의 아내 조윤희 분 양주가 정말로 뻘쭘하게 도망쳐 버려요. 왜 그런 거죠? 너무 너무 뻘쭘하고 도망쳐 버리는 딱 그런 장면을 만들어요. 그런데 더 웃기게도 그렇게 됐으면 이제 그런 다음에 둘이 그냥 서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둘이 좀 이게 얘기가 말이 통한 다음에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담론이 전개된 직후에 준이가 길수에게 영화 작업을 하자고 그래요. 조금 전에 왜 시키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남들 얘기했다고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했다고 막 혼내준 다음에 자기는 길수한테 내 영화 찍자고. 영화 작업을. 그것도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는 영화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소설가인데 소설이 안 찍어져서 안 써서 영화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거는 독립영화다. 어줍지 않은 독립영화다. 그리고 조카를 만난 길수의 조카를 만나는데 길수의 조카가 왔는데 조카가 영어 전공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촬영해라. 그렇게 즉흥적으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엉성하기 이를 데 없는 계획이죠. 근데 거기에 참여해달라고 그래요.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길수의 남편이 도예가인데 도예가 남편도 영화에 등장하면 좋겠다. 아마추어인데.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건 거의 강요지. 그거 무례한 거죠. 그런 장면으로 이 영화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요. 참,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능력 있는 영화 감독 효진의 간접적인 영화 작업 참여 권유를 길수의 삶에 대한 영화배우 길수의 삶에 대한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난 직후에 그러한 반론의 논리를 까맣게 잊어버린 듯이 준이가 길수에게 1, 2일 정도 하루 이틀 걸리는 1, 2일 정도 걸리는 독립영화에 참여하라고 권유하고 또 그런 제안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 즉 똑같은 논리가 한 번은 강력하게 부정되고 한 번은 강력하게 긍정되는 상황. 이 관객에게 제시돼요. 어떻게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수라는 유명한 배우가 영화 작업에 참여한다는 행동. 그죠? 이 측면에서는 1과 2가 내용이 같아요. 하지만 1과 2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차이점을 이 여배우인 길수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요.
뭐 언제 찍어요? 기다리기 뭐 줄거리도 궁금해요. 기다리는데 뭐 그래요.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영화의 감동, 즉 축가 행위에 충분히 공감하는 관객도 그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야, 저 여자 좀 위선자 아니야? 이렇게 결정이 안 나고 공감이 돼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뭐죠? 그러니까 이 영화로 홍상수 감독의 탈근대적 정동체계의 구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왜냐하면 그러한 구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친절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다 대부분 만약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게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의 영화 감독 효진과 그 안에 양주는 근대적 감정과 정서의 체계에 기반을 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대표해요. 좀 밉상이지만 사실은 그게 밉상이 아니에요. 정성적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렇게 약간 그렇게 느껴 보이긴 하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마의 전망대 타워에서 준이를 처음 만났을 때 효진과 양주가 둘이 입을 모아서 부부가 입을 모아서 뭐라 하냐면 과거 준이와의 약속 파기를 했는데 소설로 영화를 찍겠다고 안 찍은 거죠. 변명하면서 먹고 살기 위하여 투자자의 의견에 반대하지 못하였다. 꼭 변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나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거기서 뚜렷해져요. 그러니까 준이가 그러니까 이런 효진과 양주의 근대적 감정과 정서의 체계 이거를 수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물론 남편이 얘기하지만 아내도 동조하는 것 같은데 길수에게 아깝다는 위로의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깝다는 위로의 말,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말에 격렬한 비판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 말이 나온 세계관을 비판하는 거죠. 그 말 자체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그렇게 비판하는 준이의 세계관에 그 대화의 대상이 된, 담론의 대상이 된 길수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회피해왔던 영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것 같아요. 이러한 대비를 통하여 근대적 감동과 정서의 체계와 달리, 그죠? 거기는 욕망이고, 그죠?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거와 달리 탈근대적 정동의 체계는 희망적이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점을 홍상수 감독이 관객에게 입증해 주는 것 같아요. 어, 하나만 더 요거에 연결된 얘기를 하나만 더 이어진 얘기를 하면 처음에 첫 장면에서 앞으로 가서 이제 이거 가운데 부분이었고 맨 앞으로 가서 이게 맨 첫 장면이에요. 그리 깊은 관계가 아니었던 소설가 세원이라는 후배가 서영화분 하남에 작은 서점이 있는데 거기를 서울에서 대중교통 전철 같은 걸로 타고 버스 타고 그리고 방문한 것 같아요. 그 준이가. 너무 너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왔냐 그러고 굉장히 놀라해요. 그러니까 이 준이의 정동을 세원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호의니까 나쁘진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 세원은 소설을 안 쓰겠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정동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못 쓰는 거다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어쨌든 그 세원이 맨 처음에 소리로만 나오는데 세훈이 무능하다고 막 야단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책반 직원인 현우 박미서분가 저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변명하는 장면이 이게 소리만 나오는데 근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들어가갖고 셋이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 도중에 그 준이가 현우가 수화를 배운다는 얘기를 듣고 수화를 해보라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문장을 말하고 그 문장을 해봐라. 그리고 그거를 따라서 연습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로 연습을 해요. 그리고 관객들도 같이 연습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그건 뭘 뜻하냐면 홍상수 감독이 목표로 하는 탈근대적 정동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뚜렷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이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정서 체계, 그 책에서 어느 것에 홍상수 감독이 손을 들어주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설가 준이 이제 소설가 준이를 평가하는 단어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소설가 준이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면서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그냥 인정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늙은 시인 민수를 평가하는 단어였을 거예요. 준이와의 하룻밤의 정사에 낭만적 집착을 했다고 준이가 직접 말을 해요. 그 민수가 그러니까 민수는 근대적 감정과 정서의 체계에 기반을 두었겠죠.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던 거죠. 그 카리스마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옛날에 많이 술 마시는 친구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카리스마, 근대적 감정과 정서의 체계에 기반을 둔 카리스마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라떼라 그러죠. 라떼. 그게 바로 라떼예요. 그 비웃음을 사고 있죠. 요새 라떼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지가 또 카리스마를 발휘하죠. 영화 감독도 됐잖아요. 영화 감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리스마를 이용해서 영화 감독이 되는데 그 주지가 발휘하는 카리스마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개인적인 카리스마라는 건 개인적인 정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새로운 탈근대적 시대에 공동체 집단을 운영하기 위한 정동, 중요한 정동이겠죠. 새로운 탈근대 시대가 왔을 때 그 새로운 정동체 집단, 무슨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도 많죠.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 집단은 그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어떤 느낌의 옛날식으로 말하면 감정과 정서의 체계, 탈근대 새로운 용어로 말하면 정동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건데 홍상수 감독이 개인적인 정동의 미래 전망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게 지금까지 영화였다면 지금은 공동체적 정동의 미래 진행 방향 또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홍상수 감독에 대해서 사소설,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비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말 못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꽃다발을 바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풀꽃 꽃다발이지만 배우자죠. 김민희가 환한 미소로 바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게. 그걸 지켜보는 관객의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복감이 있었어요. 이 영화에.